일단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이제 그 진도는 챕터별로 나갈 건데, 지금 나가는 순서는 이 목차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화과정 그 목차대로 나가는 건데, 일단 뭐 크게 보면 내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식생분진 크게 내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그 세포학 파트 여기서 세포막 파트가 빠져 있긴 한데 생체고 분자, 세포막, 그리고 세포 구조, 뭐 효소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각각 챕터 하나씩인데 그 챕터 하나 문제풀이 끝나면 또 기출 문제도 단어별로 되어 있으니까 한 챕터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고 또 그 다음 챕터 문제 풀고 그리고 기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이론 내용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자주 나왔었는지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론 과정이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어떤 소제목 그리고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론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걸 이렇게 묶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챕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그 이전에 챕터에서 나온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차피 생물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생물에서 나오는 그 물질대사 기작 원리가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크로스해서 여러분들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처음 배울 때는 상당히 많은 이론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기작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기작 중간중간에 키워드 몇 개만 외우고서 집어넣을 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뭐 기입형 같은 경우 해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술형이라 하더라도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문장 만들 때도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서 조사하고 어미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 기출 분석 간단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출 분석이나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앞에서 내영역 파트라고 했는데 세포학 파트가 그 이전까지는 25%의 비중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전에 서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색깔 칠한 요 5년 동안의 객관식이었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14년도부터 다시 서술형으로 바뀌었는데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세포학 파트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왔냐면 작년 빼고서는 대략 한 2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문제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뭐 21%라고 했는데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전체 4분의 1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6년도에 2문제 나왔다가 한 5문제, 4문제 나왔고 또 2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전후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학 파트 7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각 어느 챕터에서 나왔었는지 한번 간단히 봅시다. 일단 고분자 파트는 계속 나와요. 어쩌다가 안 나오긴 하는데 계속 나온다 생각하고 보도록 하고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계에서의 그 수송체계하고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 수송체계 좀 이해를 하고요. 삼투현상 좀 이해하고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포막의 구조라든가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 되고, 세포 구조도 한동안 안 나오다가 2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얘기는 알아두면 되는데 세포 구조 관련돼서는 뭐 정구체 같은 것들이 또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거 정구체 같은 게 있으면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효소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 특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뭐 미카리스 멘텐 방정식 가지고서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 파트 빼고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효소의 활성과 관련된 내용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나올 가능성은 있죠.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개념 체크하면 되고, 호흡 파트하고 광합성 파트는 번갈아 가면서라도 꼭 나왔었는데 요번에 나오지 않았죠. 두 챕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요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광합성 파트에서 하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세포호흡 같은 경우도 뭐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근데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전자전달기에 관련돼서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다면 해당 과정,
예전에 이제 그 해당 과정에서 PFK-1이 2차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객관식형으로 나올 때. 해당 과정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호전달 같은 경우도 뭐 한동안 안 나오긴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치면, 뭐 고분자 파트 하나, 그리고 광합성 하나, 그리고 이제 뭐 효소, 호흡, 신호 전달에서 한 문제가 나올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각 챕터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기출이 됐었는지. 자, 일단 생명 특성에서 기본적으로 뭐 과학적 탐구에서 그 가설에 의한 연역적 방법, 그런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2차, 예전에 교과론에서 한번 그 조작변이, 독립변이, 변인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간단히 체크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고분자 파트에서 pKa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pKa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외워야 되는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pKa를 통해서 PI를 구하고요. 그 PI를 이용한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파트에서 계속 문제가 나와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뭐 PI의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원액세포 구성과 관련돼서 한번 N아세틸 뮤라믹 액시드 묻는 문제가 한번 기입형으로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 지질은 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핵산과 관련돼서는 뭐 재생 변성과 관련돼서 구조, 이런 얘기들을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어차피 이 DNA 관련돼서는 유전학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해주면 돼요. 특히 이제 요번에 기출된 게 단백질 파트에서 기출이 됐죠. 보통 나오는 거 보면은 2년에 한 번씩은 문제가 나오는 양상을 취하고 있죠. 요번에는 아미노산 종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아미노산 종류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미노산 종류 여러분들 특성에 따라서 외워야 돼요. 전하를 띄는 것과 전하를 띄지 않는 것, 전하를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성을 띄는 것과 소수성인 것들, 그런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오늘 세포막까지 할 예정이긴 한데, 이 세포막 파트 같은 경우는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좀 나왔었어요.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세포막에서 나온다면 유동성 또는 수용체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수용체야 뭐 세포 내 신호전달과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오고, 또 기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수용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뒷부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생각하는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포막 파트는 요 정도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 챕터를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이론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뭐 좀 감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잡을 수 있지만, 뭐 참고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기출에 대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고요. 아까는 됐는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지. 이걸 또 알아내가지고. 자, 그러면 세포학 파트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 구석에서 여기 보이죠? 밑에까지 써도 되죠? 자, 고분자 파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가설 유도 과학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제 발견과학하고 가설 유도 과학이 있는데, 뭐 발견과학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 실험실에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이론 내용을 통해서, 기작을 통해서 새로운 기작을 새로운 기작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실험 문제가 혹시라도 어쩌다 나오게 되면 그 실험 문제에 접근을 하기가 용이해져요. 보통 실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가설 유도 과학에 따라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설이 어떤 것인지만 찾으면 그 실험 결과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간단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용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물질 A의 기능을 밝히는 실험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일단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딱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서는 A라는 물질이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 그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루킨2라는 애가 T세포의 그 증식을 유도를 하니까 아마도 A라는 물질이 T세포의 증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의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딱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야 이 가설이 적합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유도과학에서는 검증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대조군 실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조군 실험을 한다라면 비교하니까 음성 대조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실험 자체가 제대로 된 실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성 대조군이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터루킨2의 증식에 관여한다라고 이미 알려진 B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 실험이 제대로 됐다는 걸 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B라는 물질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 양성 대조군. 그 실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그리고 종속변인, 독립변인, 조작변인, 변인 통제 이런 개념만 좀 제대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터루킨2라는 게 T세포의 증식에 작용을 하니까 이 사람의 가설이 결국에는 A라는 것이 T세포 증식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관여를 하는지를 밝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실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익히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한번 실험 과정 한번 보면 A가 없는 배양액에서 배양한다. 그러니까 지금 실험 가의 경우는 음성 대조군이고요. 실험 나의 경우에서는 이미 알려진 B라는 물질을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성 대조군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다는 실험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실험군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음성대조군하고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세포 이제 배양을 하고 발현량을 조사하고요. 그래서 발현량을 조사했을 때 결과가 조작한 그 조작 변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조작 변인에 종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현량이라는 것은 종속 변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항상 음성 대조군 처리하지 않은 데랑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다. 이 양성 대조군이니까 의미가 있는 실험이고 실험 체계가 제대로 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 얘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증식을 했으니까 A라는 애는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가설은 무엇이냐 하면 물질 A라는 것은 인터루킨2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라는 게 처음 실험할 때 가설을 세운 것이고요. 자, 변인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조작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요인만 조작을 해야지 다른 요인들은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모두 동일하게, 다른 조건들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통제라는 거죠, 변인을. 그래서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실험 결과는 우리가 항상 조작 변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니까 종속 변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때 실험 체계가 정확하게 됐다, 실험이 제대로 된 실험이다라는 것은 양성 대조군을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아까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 고른다 하면 나하고 가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만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고요.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조작변인 있었고요. 자, 그리고 변인 통제
이런 용어들만 좀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실험 문제에서 이런 것만 딱 찾아줘도 결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험 문제 뭐 거의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풀면 돼요. 특히 실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보통 이제 면역 개 가지고서 실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면역 개 같은 경우는 이론 내용 잘 숙지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독립변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자, 독립변이라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결과에 영향. 자, 독립변이는 모든 요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거, B라는 거 또는 뭐 배항 조건, 이 실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항 조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이때 조작 변이라는 것은 이것들 중에 하나, 그죠? 단일 조작. 단일 조작 변인 하나만을 우리가 조작 변이라고 하고,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죠. 용어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변이 통제라는 건 뭐 다른 조건, 자, 조작 변이 빼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개념만 좀 익히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또 이론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생물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에 대해서, 물의 특성에 대해서 보통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느냐? 자, 이제 이거는 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 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인을 보면 물이 가장 비중이 크죠.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고분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온 같은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부터 그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이 생명체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생태계 쪽에서 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었죠. 특히 이제 뭐, 그 호수 생태계에서 그 겨울철에 수온 약증과 관련돼서 여름철에 물질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수온 약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해저로 갈수록 그 물의 온도가 4도씨가 되면서 물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분자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물 분자, H2O죠. 자, 얘는 수소와 산소 간의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데,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공유결합 시, 극성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극성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극성이 형성되느냐?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음성도 하면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 그 고분자를, 우리 몸의 대부분에 차지하는 고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단백질, 핵산인데, 얘네들은 모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산소 있고요, 질소 있고요, 탄소 있고요, 수소. 요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까지 포함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지질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들 간의 전기음성도를 좀 보면 되는데,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수소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화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기음성도가 있으니까 다 그 극성을 갖게 되지만, 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는 극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성. 하지만 다른 애들 간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는 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극성이 있어서 극성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로 사용돼요. 극성 물질에 대해. 비극성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가 아닙니다. 좋은 용매로 사용되고. 또 극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가능한데요. 이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자 간에 수소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도 보면 공간이 위쪽에 여기가 있으려나? 자, 물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소가 있고요. 여기 H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 얘 델타 플러스, 얘 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이 극성이라는 건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공유하는데 전자가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극성이라는 걸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 분자하고 또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산소, 여기 산소, 여기는 이거, 여기는 산소, 이거 H. 그래서 지금 얘네들 공유결합은 여기 사이, 수소결합은 여기 사이에서 일어나죠. 자, 그래서 하나의 물 분자는 4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결합 자체는 비공유결합이라서 약하지만 물 분자 내에는 많은 수소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 분자는 표면 장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표면 장력이 커서 물관을 통한 수송, 식물에서 물 수송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식물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식물에서 물 수송이 일어날 때는 음압의 작용에서 물 수송이 일어나죠. 물관에서 일어날 때는 표면 장력뿐만 아니라 증산, 그리고 물 기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응집력, 이런 것들이 같이 관여해서 물 수송에 관여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수소결합이 많으니까 이 수소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야 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온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A의 경우에서는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체온을 높이는 데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관여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은 다른 분자들하고는 다르게 얘네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4도씨일 때 밀도가 오히려 가장 높고요. 0도, 즉 얼음이 됐을 때는 밀도가 오히려 4도씨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겨울철에 수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수중 생태계 유지, 겨울철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중 생태계 겨울철에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호수가 있다. 그러면 얼음이 위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바깥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에 얼음이 있는 쪽은 0도씨, 그리고 아래쪽은 밀도가 더 높은 4도씨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니까 수중 생태계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알아두고요. 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 관련된 거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생물학적 기능은 나타나는 것이다. 순서대로 쓰시오. 체온 조절이 A였고요. 호수 생태계 유지가, 겨울철에 호수 생태계 유지가 C였고, 이 체관이라고 잘못되는데 고친다면서 계속 고친 줄 알았나, 고쳤나. 물관이죠? 물관.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에 관여한다. ACB 하면 되고, 한 개의 물 분자는 4개까지 가능하고요. 수소 결합이. 자, 그리고 물이 극성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를 여력학적 제의법칙. 여력학적 제의법칙이라는 게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질서도고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자발적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자, 그래서 이 자발적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기질이 있고 이러한 이 기질에 대한 효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떨어져 있을 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물 분자가 여기는 기질 substrate 있고요. 그래서 물 분자가 여기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즉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substrate 있고요. 이렇게 엔자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질하고 효소 간에는 보통은 비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공유촉매라고 하는데 그 공유촉매 관련된 것도 기출이 됐었으니까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통 주로 비공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그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해 있던 것, 그리고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기질 부위에 결합했던 물 분자들은 바깥에 많아져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고 프리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는 그냥 개념만 익히면 돼요. 자, 요 정도로 하면 되고. 그래서 자발적 반응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이건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그냥 잘 이해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이 종종 됐던 pKa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pKa.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요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게 2번이나 나왔어요. 또 나오지는 않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자, 요거는 좀 익힐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핸더슨 하셀발크 방정식은, H가 결합한, 수소에 결합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H 플러스 그리고 A 마이너스. 뭐,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해리가 될 때 해리 상수가 Ka 값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로그 10, 미치 10인 로그를 붙여준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줘서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방정식이 얘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 pH를 왼쪽에 놓고요. 여기에는 플러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pKa가 좌변으로 pKa를 따로 놔두고 pH하고 로그 값을 같이 놓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식 하나를 정해서 그렇게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pH는 누구의 pH냐면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pH고요. pKa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의 고유값에 해당합니다. 특정 분자. 자, 요건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물질의 pKa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pKa를 구하고 싶으면 이 로그 값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와 분자를 1대 1의 비율로 놔두게 되면 이 값은 1이 되니까 얘는 1대 1로 놔두게 되면 얘는 뚝 떨어져 나가게 돼요. 0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A-라는 건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수용액의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고요. HA라는 건 수소이온을 내줄 수 있죠. 주변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그런 물질은 우리가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염기 상태와 산 상태가 1대1일 때 그 물질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pH가 이 물질의 pKa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개념만 좀 잘 이해하세요. pKa가 기본이에요. pKa를 잘 이해를 해야 pI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 뭐 여러 가지 그 단백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으니까 요 기본, 정말 기본이니까 요거는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특히 이때는 얘네들이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완충제가 이러한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러한 수소이온을 완충제가 주고받을 때는 보통 이제 약산, 약염기가 관여합니다. 완충제라는 것은 수용액의 pH의 변화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잘 받고 잘 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강산 강염기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을 무조건 받거나 무조건 내놓기 때문에 강산 강염기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이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약산 약염기 기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 정도 개념 잡고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 약산 약염기가 1대1일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최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1대1인 상태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가장 완충 능력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pKa 값에 해당하는 수용액에 존재하게 되면, 그 pH를 갖는 수용액에 존재하게 되면 얘는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요, 완충력이라는 것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변화폭을 줄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A라는 곡선, 이 점선이라는 것이 완충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요 지점일 때의 수용액의 pH, 요 pH에서는 완충 능력이 가장 큽니다. 방금 식에서도 봤듯이 1대1일 때 완충 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요 때의 값이 바로 pKa에 해당해요. 그리고 식에서도 보면 로그 값이 제로가 되니까 수용액의 pH가 그 물질의 pKa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완충지대일 때가 가장 완충 능력이 커요. 자, 완충지대라는 건 지금 NaOH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는 것인데, 즉 pH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니까 pH의 변화가 쭉 올라가야 되지만, 요 구간 내에서는 pH의 변화폭이 감소했으니까 완충 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개념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산 상태에서 출발해서 NaOH를 통해서 염기로 바꾸는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 얻은 그래프를 우리가 적정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적정 곡선은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해요. 그래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완충지대 하나만 그려주면 되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으면 완충지대 두 개만 그냥 그려주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가 기출이 많이 됐으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관련돼서 첫 번째는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아세트산의 pKa 값은 당연히 B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1대1인 상황. 1대1인 곳은 당연히 그 pKa에 해당하는 부분, 그 수용액의 pH가 그 물질의 pKa에 해당하는 요 B 구역이 1대1로 존재하는 구간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완충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혈액 pH 7.4 정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pH 7.4일 때야 되는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4.76이기 때문에 우리 생체 내에서 완충제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pH 7 근처에 있는 그 물질로, 그 pK가 pH 7 근처인 것으로 보통 이제 HCO3-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 수소이온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들은 다 완충제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호흡기에 배울 때는 헤모글로빈이 적혈군에서 완충제 역할을 했었죠. 자, 뭐 아미노산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pKa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이제는 중합체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물 다음으로 가장 생체 내에 많은 것이 고분자라고 했죠. 자, 고분자라는 것은 거대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거대 분자는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4개가 있는데 단백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핵산이 있고요. 그리고 다당류가 있고요. 이것도 개념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중성지방. 자, 얘네들은 거대 분자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고분자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산은 NTP, DNTP 뭐 이런 뉴클리오티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뉴클리오티드 간단히 이렇게만 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당류 같은 경우는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합체라는 건 단량체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구성된 것이 중합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아미노산이 공유결합을 하게 돼서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공유결합을 할 때는 펩티드 결합을 하게 되고요. 뉴클리오티드가 공유결합을 할 때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하게 되고요. 단당류의 경우에서는 글리코시드 결합. 자, 그런데 글리세롤 지방산은 단량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3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분자의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소수성 결합에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것이지 단량체가 공유결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분자 중에서 중합체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 셋만 중합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질은 중합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대신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간의 공유결합에 글리세롤과 지방산에서 일어나는 공유결합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에스테르 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에테르 결합이 있습니다. 자, 에스테르 결합 같은 경우는 진정세균 그리고 진액 그래서 보여지고요. 에테르 결합은 고세균. 그래서 에테르 결합이냐 에스테르 결합이냐에 따라서 개통수를 그릴 때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도 다 기출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그 3영역, 그래서 진정세균, 고세균, 진액생물 각각의 특징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것들을 구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개통수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간단히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중합체에 관련된 문제예요, 4번은. 그래서 중합체를 형성할 때 어떠한 기작에 따라서 형성을 하느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량체가 이렇게 중합체를 형성해요. 자, 이때 물이 이때 중합체를 형성할 때는 물이 나옵니다. 자, 중합체는 또 분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합체가 단량체가 될 때는 물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탈수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탈수. 자, 그런데 합쳐졌죠?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고. 자,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됐죠? 그래서 물을 더해줬으니까 가수, 분해했으니까 가수분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량체는 중합체는 이러한 원리로 합성이 되거나 중합이 되거나 또는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떠한 기작에 의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봅시다. 지금 여기 중합체가 있고 새로운 단량체가 또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때
특정한 작용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합과정 A의 경우에 있어서는 6번이 떨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중합체가 가지고 있던 작용기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고요. B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량체가 결합을 할 때 단량체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핵산 다당류가 만들어질 때 중합체 A, B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글리코겐부터 한번 볼까요? 글리코겐. 자, 글리코겐. 자, 단량체가 N-1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와서 결합을 해요. 글루코스. 자, 이 포도당이 와서 결합을 할 때는 UDP가 붙어 있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기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글리코겐 중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단량체가 N개 있는 것, 즉 포도당이 N개 있는 상태.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자, 그러면 UDP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글리코겐은 A, B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냐면 단량체에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중합과정 B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중합과정 B. 자, 이번에는 핵산 중에서도 우리 DNA 한번 볼까요? 자, DNA 단량체가 만약에 N-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량체. 핵산이니까 데옥시, 그래서 DNTP. 자, 그래서 얘가 N개의 DNA가 만들어진다. 단량체 N개가 있는 DNA가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떨어져 나오는 게 있죠? 자, 여기서 떨어져 나올 때는 피로인산이 떨어져 나오고요. 요 피로인산은 다시금 이 중합체가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로인산은 두 개의 무기인산으로 다시 또 분해가 되고요. 그죠? 이 피로인산은 무기인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기인산을 그냥 동그라미 치니까. 그죠? 여기를 한 번 더 끊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자, 그럼 이때 요 피로인산이 어디에서 떨어져 나오냐면 단량체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단량체에 있던 것이 떨어져 나오니까 역시 B과정. 자, 그 다음에 펩티드 한번 봅시다. 자, 펩티드. 자, 이거는 아미노산 N-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펩티드, 우리 그 번역 과정에서 이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은 리보솜의 큰 소단위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보솜의 큰 소단위체는 E 사이트, P 사이트, A 사이트가 있는데 이 펩티딜 tRNA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P 사이트. 그죠? 그래서 이 펩티드는 이곳에 펩티드는 tRNA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미노산이 역시 tRNA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와요. 자,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펩티드는 아미노산 N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결합되어 있는 것은 tRNA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A 사이트에서 이제 P 사이트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tRNA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파란색의 tRNA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펩티드에 결합된 tRNA가 떨어져 나와요. 자, 그러니까 중합체에 있던 것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 과정은 A 과정을 따르게 되죠. 요 번역 과정 기억나죠? 번역 과정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번역 과정 보면, 자, 펩티드에 노출되어 있는 건 N 말단이에요? C 말단이에요? N 말단이죠?
그리고 tRNA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C말단이고요. 자, 그리고 아미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tRNA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C말단, 그리고 여기에 N말단 노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펩티드 결합이 어디에서 어디 일어나게 되냐면 C말단과 N말단.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배열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그 효소의 활성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C말단, 오른쪽에 N말단이 위치하게 해주죠. 그래서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중합체 세 단계를 보면 B과정, B과정, A과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면 글리코겐의 경우에서는 B, 헥산의 경우에서도 B, 펩티드 형성 때는 A 과정을 따르게 되고, 이때 떨어져 나온 것은 글리코겐의 경우에서는 UDP, 그리고 헥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의 무기인산 또는 뭐 피로인산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펩티드 형성할 때는 tRNA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이 정도로 간단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각 과정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 글리코겐에서 UDP 떨어져 나온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체크하면 되고, 요 UDP가 떨어져 나온 거 또 식물에서 또 우리가 배우는데 설탕 형성할 때 그때도 UDP가 떨어져 나오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5번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한다 생각하세요. 자, 5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탄수화물과 관련된 얘기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고분자인 다당류 관련된 얘기. 다당류는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저장성 다당류, 구족성 다당류, 특히 이제 식물에서는 저장성 다당류로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그에 따른 우리가 이제 녹말을 배우게 되고, 구조성 다당류는 셀룰로스 배우게 됩니다. 자, 녹말을 구성하는 아밀로스, 대표적인 기본적인 것이 아밀로스고, 그때 가지를 형성하는 게 아밀로펙틴. 이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녹말을 형성하거나 또 글리코겐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포도당의 종류는 알파형. 알파형이라는 건 4번 탄소의 OH기와 1번 탄소의 OH가 같은 쪽에 존재하게 되면 알파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형. 그래서 알파형 간에 1번 탄소와 4번 탄소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아밀로스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아밀로스의 1번 탄소가 이 6번 탄소, 이게 이제 6번 탄소인데, 이 6번 탄소하고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지를 형성하게 되면서 아밀로펙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4번 탄소의 OH기와 1번 탄소의 OH가 서로 반대 방향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베타형. 그래서 베타형 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베타형 간의 결합이 일어나는데 1번 탄소와 4번 탄소의 간의 결합이니까 베타 일사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베타 일사결합을 하게 되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휘어지지 않고 일직선상의 그러한 분자 구조로 갔습니다. 이런 것은 셀룰로스. 셀룰로스하고는 다르게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알파형 간의 결합이 일어날 때는 약간씩 뒤틀리면서 그런 나선 구조로 갖게 되죠. 자, 이제 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나의 경우를 보면 2번 탄소에 OH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2번 탄소 OH가 있는 것이 아니라 N-아세틸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N-아세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단량체가 뭐냐면 N-아세틸 글루코사민. 자, N-아세틸 글루코자민 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키틴. 자, 그럼 이때 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면 역시 4번 탄소 OH기, 1번 탄소 OH기 서로 반대 방향이 있죠? 베타형입니다. 그래서 베타 일사결합을 통해서 키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구조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알파형인지 베타형인지만 보고서 어떤 다당류인지 알면 되고, 뜬금없이 2번 탄소에 복잡한 게 있다 그러면 얘는 키틴을 구성하는 단량체구나, 이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이 단량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액에서 펩티도 글리칸을 구성하는 단량체에 에나세틱 글루코사민 말고 뮤라믹 액시드를 물어봤듯이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의 경우는 이제 가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 가지 구조는 아밀로펙틴일 수도 있고 글리코겐일 수도 있는데 글리코겐은 좀 가지 구조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 뭐 글리코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글리코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 두 가지가 있죠. 알파 1사결합 그리고 알파 16결합. 알파 16결합을 통해서 가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분해가 될 때는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자, 이제 비환원 말단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환원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작용기 중에서도 알데히드기가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알데히드기가 케톤기로 전환이 되면서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데히드기하고 케톤기를 합쳐서 우리가 카르보닐기라고 하죠. 그래서 카르보닐기가 노출이 되면 그러면 환원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을 우리가 환원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알데히드기는 노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데히드기는 지금 1번 탄소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환원 말단에 해당하고요. 비환원 말단.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여기 1번 탄소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딱 끊어지게 되면 알데히드기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 말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글리코겐이 뭐 세포질에 있는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라든가 또는 리소좀에 있는 글루코시다제에 의해서 분해가 될 때는 어디서부터 분해가 되냐면 비환원 말단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끊어질 때 보면 비환원 말단이 지금 두 개가 존재하고 있죠. 한 번에 두 곳에서 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두 개를 한 번에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비환원 말단의 하나예요. 그죠? 가지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에 절단했을 때 요거 하나만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이 비환원 말단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얘도 비환원 말단. 많이 존재하는 글리코겐이 더 빠르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비환원 말단부터 절단이 된다.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라는 어떤 다당류인지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가는 아밀로스, 그리고 아래가 나죠. 그래서 키틴, 그리고 다시 위에 오른쪽이 셀룰로스, 그리고 아래쪽이 글리코겐. 자, 그 다음에 가라 중 식물의 구조성 다당류, 그리고 저장성 다당류 해당하는 것 다 가이고요. 그 구조가 각각 직선형, 나선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셀룰로스는 베타형이니까, 그리고 아밀로스는 알파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성 다당류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두 저장세포 하면, 지금 저장성 다당류라고 하는 거는 글리코겐이죠.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세포는 간하고 근육입니다. 간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육세포는 혈당 조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근육세포는 혈당 조절에 참여할 수가 없죠? 글리코겐 분해할 때 비환원 말단에서 포도당이 떨어질 때는 1번 탄소의 인산기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가 관여를 하니까. 그럼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의 1번 탄소가 붙어있는 형태는 이제 그 활면소포체로 가서 그러니까 6번 탄소로 전환이 되고 그 6번 탄소의 인산기가 붙은 상태에서 활면소포체로 가게 됩니다. S.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글리코겐에서 떨어져 나온 애가
1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있는 형태. 자, 얘는 글루코스에 6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은 형태로 되고 얘가 이제 들어와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와서 탄소가 떨어집니다. 인산기가 떨어져요. 그럼 인산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SER 막에 포스파타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글루코스 포스파타제.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관여하게 되면 이때 인산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산기가 없으니까 세포막을 통과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혈관이 있으면 얘가 혈관 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저 글루코스 포스파타제, 요 탈인산화 요소가 없죠. 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만든 포도당이 세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참여할 수가 없다. 반대로 이제 간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포스파타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근육세포에는 이 효소 유전자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유전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세포가 복제를 해서 하나의 다세포 개체가 된 것이니까 모든 세포는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세포마다 차별적 발현이 일어나니까 간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발현되고 근육세포에서는 효소가 발현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얘는 혈당 조절에 참여를 못해요. 지금 이 혈당 조절이라는 것은 혈액 내 포도당의 수치를 높여주는 거죠. 혈액 내 포도당의 수치를 높여주는 그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어떤 거예요? 인슐린 아니에요. 글루카곤이죠. 그러니까 근육세포는 글루카곤에 대한 수용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그래서 근육세포는 글루카곤에 대한 수용체가 없습니다. 그죠? 대신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는 있겠죠.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으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육세포 막에는 포도당 수송체, 글루티4가 있어서 인슐린에 의해서 작용을 받게 되면 글루티4라는 애들이 세포막에 막삽입이 많이 일어나죠. 소낭이 존재하고 있던 수송체가.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공부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도록 하세요. 연관지어서.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식물 구조성 다당류 구성하는 주요 성분 셀룰로스 합성 요소가 위치하는 곳은 어디이냐? 이 요소의 배열에 관여하는 세포 골격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룰로스 합성 요소가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셀룰로스의 합성 효소는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물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처음 두 세포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중엽이라는 것인데 이 중엽은 골지 소낭에 있는 물질들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막에서 생성된 셀룰로스가 없고 대신 헤미셀룰로스라든가 팩틴 이런 애들이 있는 중엽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엽의 헤미셀룰로스하고 팩틴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골지 소낭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헤미셀룰로스 팩틴은 골지에서 생성. 하지만 셀룰로스는 세포막에 있는 합성 요소에서 생성. 자, 그럼 셀룰로스가 세포막에 분포하려면 그 세포막으로 이동을 할 때 이 미세소관이 관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세소관과 관련돼서 식물 팽창 방향을 미세소관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셀룰로스가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물 팽창이
위아래로 팽창하느냐 또는 옆으로 팽창하느냐 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식물 팽창 방향과 관련된 세포골격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미세소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괜히 또 팽창, 세포막과 관련이 있나? 미세섬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왜 미세소관과 관련이 있느냐? 미세소관에 따라서 세포막에 배열되는 셀룰로스 합성 요소가 달라집니다. 미세소관에 따라서 셀룰로스 합성 요소의 세포막 배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또 문제가 또 있었네요. 자, 5번 봅시다. 자, 다당류라 글리코겐은 다당류가 아밀로스보다 에너지로 사용된 포도를 제거할 때 더 효율적이다. 결단 부위를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뭐 위에서처럼 풀어서 써도 되고요. 뭐 아래서처럼 묶어서 표현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 글리코겐은 아밀로스보다 분해 요소가 자르는 비환원 말단수가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답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막 열심히 쓰느라고 못 따라올까봐 답 줬으니까 나중에 뭐 혹시라도 못 적은 사람들은 그거 참고해서 쓰고. 근데 그 답안 글씨가 너무 작나? 글자 크기를 10으로 했는데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글씨가 훅 줄어들었는데. 잘 보여요? 더 키울까? 글씨 크기를? 난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 잘 보여요? 그럼 됐고. 난 안 봐도 되니까. 다음에 글씨 크기를 한 12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너무 작다. 자, 넘어갑시다. 6번도 있었구나. 자, 6번 한번 봅시다. 아휴. 자, 가라 중 저유동물의 외골격, 균류 세포벽, 키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6번. 자, 6번의 경우는 환원당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원당 측정. 환원당 측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환원당 측정 원리를 설명하나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색깔 보고 하는데 이 색깔은 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났을 때 외울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실험 문제에서 딱 나오면 대조군하고 항상 비교해서 반응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지금 녹말용액 가지고 실험을 한대요.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2당류, 즉 여당까지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하지만 셀룰라제 같은 경우는 녹말을 분해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류수. 증류수는 뭐 당연히 녹말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자, 나의 시험관이 37도씨에서 방치한다. 뭐 반응을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분해를 아밀라제가 시킬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서요. 반응을 시켰대요. 자, 지금 3번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환원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청록색. 그래서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청록색인데 반응이 일어나면 황적색이더라. 근데 셀룰로야제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의 경우에 있어서 청록색.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문제 뭐 간단하게 이 정도 개념 잡고요. 자, 그래서 바로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은 어떤 색인가? 그러면 당연히 물하고 마찬가지로, 즉 결과 3하고 마찬가지로 청록색이다. 이유는 무엇이냐? 녹말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청록색이다. 자, 시험관 상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이당류는 무엇이냐? 자, 어떤 이당류를 베네딕트 용액에 넣었더니 역시 반응을 청록색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즉 환원당이 아닌 이당류. 환원당이지 않은 이당류는 설탕 하나죠. 자, 그럼 그 이유를 통해서 환원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비환원당인 이 이당류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비환원당이니까 주변을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주변에 손상을 주지 않으니까 광합성 상물의 이동 형태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손상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당류의 기능하면 식물체 내에서 이동 형태 그리고 저장 형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탕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죠? 합성. 합성은 세포질. 녹말은 스트로마. 세포질. 그래서 저장은 세포질에 있는 에코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저장 형태도 가능하다. 자, 이동할 때는 어디를 타고 이동하느냐? 체관을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시험관 1이 황적색을 나타내는 이유. 산화환원 반응과 연관지어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합시다. 자, 요 환원당이 베네트 용액에 있는 구리를 환원시킨대요. 그럼 여기에 전자 하나를 환원시킨다는 건 전자를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리 2가 이온이 구리 1가 이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리 1가 이온이 이제 전자 한 쌍을 산소하고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두 쌍의 전자를 공유결합해야 되니까 구리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리 두 원자가 산소하고 저렇게 공유결합을 하면서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황적색의 침전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리가 관여한다 정도를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면 그 예전에 객관식일 때 플라스토시아닌과 관련돼서 전자를 받아들이는데 관여하는 그 이온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구리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저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7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질과 관련돼서는 뭐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구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하나 알아두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 그려두고 얘가 어떠한 지질 종류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 간단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특징만 좀 알아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질 구조, 기능 관련된 문제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간단한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지질 A의 경우를 보면 COH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꺾인 곳이 C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C.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C와 탄소 간에 선이 딱 그어져 있죠. 이건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탄소는 두 개의 다른 탄소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탄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이 생략되어 있냐면 수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공유결합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런 형태를, 탄화수소들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지방산은 탄소 간의 단일 결합만 있을 때는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질 A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포화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불포화지방산. 자, 뭐 굳이 불포화까지는 이 정도로 좀 주고. 자, 이 지방산은 이렇게 카르복실기가 존재하고요. 이 카르복실기가 글리세롤과 에스테르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핵하고 진정세균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요 형태가 이렇게 지방산 꼴이 있고요. 요 카르복실기가 누구하고 결합을 하냐면 탄소 3개짜리에 글리세롤하고 결합하고요. 지금 여기에 탄소가, 여기도 탄소 있고요. 여기도 탄소 있고요. 탄소. 요 탄소, 글리세롤 요 탄소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질 C는 중성지방. 자, 지질 B의 경우에서 이러한 고리 구조가 있죠. 이러한 고리 구조는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을 보면 OH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용기 OH기는 극성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 간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소수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성 부분이 크긴 하지만, 여기는 다 소수성이에요. 여기는 소수성이지만
이 OH기는 극성을 띠기 때문에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양친매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양친매성을 띠는 것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지질이 있죠. 그 인지질이 이 지질 뒤에 나오고요. 인지질. 자, 그래서 인지질 요 인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친수성이다. 나머지 부분은 소수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하고는 다르게 인지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세롤, 탄소 2개의 지방산이 있고 글리세롤의 탄소 나머지 하나에는 인이 결합되어 있고 자, 인에 어떠한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인지질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도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구조 특징적인 것만 좀 알아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지방세포에 주로 저장되는 것, 중성지방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글루카곤, 그리고 또 어떤 거? 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의 신호를 받게 되면 이런 애들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 내에서는 중성지방을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친매성을 띠며 세포막의 주요 성분, 진지질. 자, 식물에서는 포도당 신생합성에 이용되지만 동물에서는 포도당 신생합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지방산.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도 포도당 신생합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글리세롤이 포도당 신생합성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산을 물어보느냐, 중성지방을 물어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식물에서 이러한 포도당 신생합성에 지방산이 이용될 수가 있는 이유는 글리옥시좀이라고 하는 소기관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콜레스테롤이고요. 자, 동물과 식물세포에서 지질A 합성과 분해가 일어난 장소. 자, 지금 지질A라는 건 지방산입니다. 자, 지방산의 생성은 동물의 경우는 세포질, 식물은 엽록체 스트로마. 자, 분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둘 다 포옥시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포옥시좀에서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아세틸코에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TCA 혈로로 유입되면서 ATP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나온 아세틸코에가 역시 TCA 혈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정도로. 자, 넘어갑시다. 자, 8번. 10번까지는 풀고 우리 쉬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어떤 해양생물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에테르를 첨가를 했습니다. 수용성에는 완충용이게. 그럼 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테르를 첨가했어요. 자, 그러면 에테르는 어디에 있느냐? 요 상층에 에테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물이 있고. 자, 이러한 지질 추출할 때는 에테르 말고 클로로포름을 쓸 수도 있는데, 에테르, 물, 클로로포름. 그래서 밀도를 비교해 보면, 밀도는 클로로포름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클로로포름을 이용을 해서 지질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원심분류를 했을 때 지질이 있는 부분 어디냐? 그러면 하층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에테르를 이용했을 때는 지질은 상층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예전에 MD에서 문제 나온 겁니다. 이 형태가. 자, 그럼 이제 에테르층, 상층. 에테르층은 상층. 상층에 있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했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지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을 띠는 지질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띠는 지질도 있을 수 있고요. 소성이 강한 지질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요 밴드에 있는 요 X라는 물질을 가지고서
물을 딱 첨가를 해봤더니 미셀을 형성하고 있대요. 자, 미셀이라는 것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의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단일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 내부에 소수성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형태, 이게 미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지질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미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상 형태죠. 그래서 이중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지질이 만약에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친수성 물질들을 내부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뭐 계면활성제, SDS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물질들이 이렇게 미셀을 형성하게 되면 세포 내부에는 소수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미셀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셀 형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질의 경우에 미셀 형성이 가능한 이유는 양침매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기기 분석했더니 글리코시드도 결합되어 있대요. 글리코시드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는 당지질, 당이 결합된 지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당이 있으니까 또 친수성 부분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지질과 관련돼서 이런 분리 문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게 또 MD 피트 쪽 문제 흉내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요 정도만. 자, 그럼 봅시다. A에서 에테르층은 상층에 있다고 했고요. 클로로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하층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X에는 어떤 종류냐? 당이 결합한 지질. 자, 그리고 어디에 RNA가 많이 분포하느냐? 당연히 수용성. 단백질 RNA는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층 부분에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양침매성을 띠는 것은 미셀 형성한 거 보고 알 수가 있다. 간단하게 이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 아홉 번째, 단백질 구조. 이제 단백질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구조 얘기를 하고, 변성. 단백질은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